한때 이민 가고 싶은 부자 나라로 불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70만 명이 살도록 지은 도시에 지금 사는 사람은 단 9,000명, 100명 중 1명꼴입니다. 분양사무소엔 완판 스티커가 붙었는데 밤이 되면 그 도시는 통째로 어둠에 잠깁니다. 잠긴 상가, 불 꺼진 타워,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거리. 바다 위에 100조 규모로 계획됐던 이 신도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화려한 조감도 뒤에 숨은 부메라늘, 그리고 이게 정말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날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말레이시아 남쪽 끝 조고르입니다. 싱가포르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땅이죠. 바로 이 바다 위에 누군가 거대한 인공섬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이름은 포레스트 시티, 숲의 도시였어요. 지은 회사는 중국의 컨트리 가든, 현지에선 비구이 위안이라 부릅니다. 우리로 치면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급, 중국 부동산 1위를 다투던 초대형 건설사였죠. 첫 삽을 뜬 건 2014년이었습니다. 텅 빈 바다에 흙을 부어 없던 땅을 만들고 그 위에 도시를 통째로 그려 넣었어요. 자연이 수만 년 걸려 만들 섬을 사람이 몇 년 만에 찍어내겠다는 발상이었죠. 계획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인공섬을 4개나 만들어 무려 7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짓겠다는 거였어요. 70만이면 우리로 치면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바다 위에 솟아오르는 셈입니다. 일자리는 22만 개, 2035년이면 모든 게 완성된다고 했죠. 학교와 병원, 골프장까지 다 갖춰 헌번 들어오면 나갈 일이 없게 만들겠다니 청사진만 보면 꿈의 도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분양이 시작됩니다. 이때 내건 문구가 사람들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바로 싱가포르까지 직선 거리로 단 2km, 한강 다리 하나 건너는 거리라는 점이었습니다. 광고는 이렇게 속삭였죠. 싱가포르 절반 값으로 싱가포르 생활권을 누리시라고요. 비싸고 좁은 옆나라 대신 바다만 건너면 깨끗한 새 집이 생긴다니 누가 들어도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컨트리 가든은 전세기까지 띄워 고객을 때로 실어 나르고 여러 나라를 돌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분양사무소마다 완판 스티커가 줄줄이 나붙었죠. 곧 사람들로 북적일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다 팔렸다던 도시에 지금 실제로 사는 사람은 고작 9,000명 남짓입니다. 70만 명을 노린 도시에 100명 중 1명꼴만 남은 거예요. 밤이 되면 수십 층짜리 타워들이 통째로 어둠에 잠깁니다. 불 켜진 창문을 손으로 꼽을 정도죠. 분명 완판이라 했는데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런데 이 화려한 분양에는 처음부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이 도시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겁니다. 70만 명이 살 도시라면 상식적으로 그 땅의 주인인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아파트가 약 1억 7천만 원, 단독주택은 3억에서 4억 원대였습니다. 문제는 이 도시가 한국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2022년 통계청 기준 현지 중간 가구의 한 달 소득은 약 195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밥값도 집세도 다 빼놓고 통째로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아도 가장 싼 집 한 채에 7년이 넘게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현지인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현지인이 못 사는 도시를 누가 샀을까요? 답은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부유층이었습니다. 실제로 분양분의 약 3분의 1을 중국인이 사들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인은 20% 정도였고 나머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까지 무려 22개 나라가 나눠 가졌습니다. 정작 그 나라 국민은 소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살려고 집을 산 게 아닙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자기 나라 안에만 묶어두기 불안했던 중국 중산층 가장을 떠올려 보세요. 마침 싱가포르 코앞에 자기 나라 절반 값에 10년 장기 체류 비자까지 끼워주는 신도시가 보입니다. 그에게 이 집은 살 곳이 아니라 사둘 물건이었습니다. 들어가 잠자는 집이 아니라 통장 대신 돈을 박아두는 금고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입주 대신 그냥 빈집으로 묵혀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실수요와 투기 수요로 나눠서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실수요는 진짜 들어가 살려고 집을 사는 사람이고, 투기 수요는 값이 오르거나 돈을 옮겨두려고 사두는 사람입니다. 포레스트 시티는 살 사람이 아니라 사둘 사람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팔리기 위해 설계됐지 살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어요. 그 흔적은 도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인도도 제대로 없었고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습니다. 간판도 안내판도 온통 중국어로 도배돼 있었죠. 말레이시아 땅인데 들어서는 순간 작은 중국에 온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이 도시는 분양은 됐지만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분양대금, 100조라던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도시의 진짜 비밀입니다. 자, 그 유명한 숫자부터 다시 봅시다. 100조 원. 그런데 여러분, 그 100조가 정말 이 바다 위에 쏟아부어진 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통장에 들어온 적 없는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적어둔 숫자였습니다. 경제뉴스에서 이런 대형 개발을 말할 때 총 개발 가치, GDV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20년 뒤에 다 지어서 전부 팔면 이만큼 될 거라는 분양 카탈로그 위에 미래 가격표예요. 그럼 진짜 땅에 들어간 돈은 얼마였을까요? 2023년까지 실제 투입된 건 약 5조에서 6조 원 선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100조라는 간판 뒤 부어진 콘크리트 값은 그 일부에서 멈춘 거죠. 여기서 핵심은 왜 그 돈이 더 안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답은 분양받은 집 딱 한 채를 따라가 보면 선명해집니다. 가장 작은 아파트 한 채, 약 1억 7천만 원. 계약금까진 잘 갑니다. 그런데 이 도시 분양돈의 약 3분의 1을 사들인 건 바다 건너 중국 큰손들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잔금을 보내려고 통장을 여는 순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힙니다. 중국은 개인이 1년에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을 묶어뒀습니다. 연간 5만 달러, 약 6,600만 원. 이걸 자본 통제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돈이 밖으로 새는 걸 막으려 송금에 빗장을 건 겁니다. 자, 직접 계산해 보세요. 집값은 1억 7천만 원인데 1년에 붙일 수 있는 돈은 6,6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보내도 집값 절반에 못 미칩니다. 잔금 다 치르는 데만 두세 해가 걸려요. 그러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약서상으론 분명 팔린 집인데 잔금은 안 들어오고 공사도 더디고 사람도 안 들어와 삽니다. 완판인데 돈도 사람도 안 도는 회전문이었던 거죠. 결국 100조는 처음부터 착시였습니다. 빗장 걸린 송금 한도를 지나는 순간 실제 도착한 돈은 그 일부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가늘어진 이 돈줄에 이번엔 바깥에서 충격이 날아듭니다. 그것도 한 방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줄지어서 말입니다. 그래도 중국 큰손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한순간에 멈췄을까요? 4번의 충격이 도미노처럼 도시를 덮친 겁니다. 첫 번째는 정치였습니다. 2018년 8월 마하티르 총리가 이 도시는 외국인에게 못 팔고 비자도 안 준다고 선언합니다. 분양분의 3분의 2가 중국인인 도시에 빗장을 번 거죠. 단 이 발언은 다음날 사실상 거둬들여져 상징적 조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던 중국 투자자들에겐 그 한마디로 충분히 찬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돈줄이었습니다. 앞서 본 그 송금 한도, 1년에 5만 달러라는 빗장이 바로 두 번째 충격이었죠. 1억 7천짜리 집 잔금도 절반을 못 붙이니 사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그 돈이 도시까지 흘러들 길이 막힌 거예요. 세 번째는 코로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경이 닫히면서 바다 건너 중국 손님이 비행기조차 탈 수 없게 됐죠. 보러 올 수도 계약할 수도 없으니 수요가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2021년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중 하나였던 헝다가 무너집니다. 빚이 약 400조 원, 갚을 날에 못 내겠다고 손든 상태, 이걸 디폴트라고 하죠. 이 한 방이 중국 부동산 거품에 금을 내는 방아쇠가 됐습니다. 이어 포레스트 시티를 지은 모회사 컨트리 가든마저 2023년 10월에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총 빚은 약 1,900억 달러. 한때 중국 최고 부자를 배출한 기업의 주가가 고점에서 90% 넘게 녹아내렸어요. 도시에 돈을 댈 마지막 수도꼭지가 본사에서부터 잠겨버린 겁니다. 이 풍경은 여기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은 중국 자본 카지노 도시를 띄웠다 자금이 빠지자 공사 멈춘 건물 숲이 됐고, 스리랑카 콜롬보의 포트시티 매립 역시 입주가 계획에 한참 못 미쳤죠. 같은 돈줄에 기댄 도시들이 그 줄이 마르자 함께 멈춰선 겁니다. 표면의 원인은 정권의 말과 코로나였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엔 두 구조가 있었어요. 돈을 못 내보내게 막은 자본 통제, 그리고 끝내 터진 중국 부동산 거품. 사건은 방아쇠였고 구조가 진짜 총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도시는 멈췄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도 타워의 절반은 밤이 와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잠긴 상가, 쇠사슬로 묶인 셔터, 분양가 대비 60% 넘게 빠진 가치. 월 50만 원대를 불러도 세입자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쯤 되면 끝난 도시입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뜻밖의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죠. 주민을 못 채우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부자들의 돈 보관함을 유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9월 이곳은 특별금융구역으로 지정됐고, 2025년 1월에는 싱가포르와 손잡고 조호를 싱가포르 경제특구 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미끼는 파격적인 세금이었습니다. 부자 가문의 자산을 굴리는 패밀리 오피스에 법인세를 0%로, 그것도 최대 20년까지 깎아준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조세 인센티브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미끼로 돈을 끌어와 도시를 먹여 살릴 앵커 산업, 즉 다처럼 도시를 붙잡아줄 핵심 산업으로 삼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6년 4월 기준으로 이곳에 자리 잡은 패밀리 오피스는 9곳, 불리는 돈은 약 2천억 원에 이릅니다. 불과 몇 달 전엔 6곳이었으니 조금씩 늘어나는 셈이죠. 비어있던 오피스 임대료는 출범 전보다 267%나 뛰었고, 사무실의 60% 가까이가 다시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온기가 사무실 안에만 머문다는 겁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사람은 끝내 오지 않았거든요.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 평범한 가족이 이사와 살 길은 아니었고, 주거용 아파트의 불 꺼진 창문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이 도시를 텅 비웠던 그 돈줄마저 가늘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중국이 부유층의 해외 자산 이전을 더 강하게 틀어막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곳이 찾은 생존법은 사람의 도시가 아니라 부자들의 돈이 잠깐 들렀다 떠나는 경유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외국 자본이 화려한 조감도를 세우고 정작 그 땅의 사람들은 못 사는 가격에 끝내 빈 도시만 남는 이 회전문. 바다 건너 남의 일이라기엔 우리 발밑에서도 비슷한 불씨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짚을 게 있습니다. 인공섬이 텅 빈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 똑같이 바다를 메워 만든 또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두바이의 팜주메이라입니다. 이 섬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도 유령섬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팜주메이라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두바이에는 관광객이 몰리는 산업이 있었고, 중동에 돈이 모이는 금융중심지가 있었거든요. 위기가 지나가자 실제로 거기 살고 일할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포레스트 시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옆에 싱가포르가 있었지만 다리 건너 남의 나라였고, 정작 그 섬에는 사람을 붙잡아둘 일자리도 돌아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같은 인공섬인데 하나는 살아 돌아오고 하나는 그대로 가라앉은 이유. 그건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거기 진짜로 살 사람이 있었느냐의 차이였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외국 자본이 화려한 조감도를 세우는데 정작 그 가격은 현지인은 엄두도 못 내는 값입니다. 결국 투기 수용만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빈 도시만 남죠. 사람만 바뀌는 이 회전문에서 마지막에 청구서를 받아드는 건 외국 자본이 아닙니다. 그 땅에 발붙이고 사는 지역과 주민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우리 동네 해안가에도 외국 자본이 짓겠다던 거대한 리조트 조감도가 걸린 적은 없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제주나 강원 같은 곳에서도 외국 자본이 대규모 개발을 약속했다가 중간에 멈춰선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그림만 남고 공사가 멈춘 흔적들이죠. 규모가 똑같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출발점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를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수요 없는 투기 도시의 청구서를 누가 떠안는지 보자는 겁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이런 도시는 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도시들을 떠받치던 중국발 부동산 투기의 돈줄이 마르고 있거든요. 당장 2026년 1월부터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자산 이전을 더 강하게 틀어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첫째, 도시는 분양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살 사람의 수요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 길과 일자리 같은 인프라가 건물보다 먼저 깔려야 합니다. 셋째, 한쪽 나라의 자본에만 기대면 그 나라가 흔들릴 때 도시도 같이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외국 자본의 대규모 개발 이야기가 있었나요? 잘 됐는지 멈춰섰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령 도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중국의 1대1로가 세계 곳곳에 남긴 사람 대신 빚만 들어선 또 하나의 텅 빈 도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매주 헌금함에 넣은 10,000원, 그중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가는 돈이 단돈 500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10년 사이 한국 교회를 조용히 떠난 사람이 140만 명입니다. 울산 인구 전체가 통째로 사라진 규모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신앙을 잃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매주 손에 쥐고 헌금함에 넣던 그 10,000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길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우리가 몰랐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게 결코 남의 나라, 남의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노후와 맞닿아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한국 교회를 조용히 떠난 사람이 140만 명입니다. 2015년에는 약 967만 명이었습니다. 한국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이죠. 그런데 2024년에는 82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9년 만에 약 140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140만. 이 숫자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울산광역시 인구가 약 1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시민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고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등진 셈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세상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요즘 누가 종교를 믿느냐? 신앙심이 식어서 떠난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신앙을 잃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대로인데 교회라는 건물에서만 발길을 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식은 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건 믿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성도입니다. 마음속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수가 무려 226만 명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인 10명 중 3명, 약 29%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석부엔 동명이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는 비어있는 사람들입니다. 226만 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교회에만 안 가는 사람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앞서 사라졌다고 한 140만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은 닫은 채 서류상으로만 교인으로 남아있는 셈이죠. 진짜 무서운 건 이 비율이 변해온 속도입니다. 2012년만 해도 가나안 성도는 전체의 10.5%였습니다. 10명 중 1명꼴이었던 거죠. 그런데 2023년에는 약 29%까지 치솟았습니다. 10년 남짓한 사이에 거의 3배로 불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교인이라고 잡혀 있어도 실제로 마음이 떠난 사람은
그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140만이라는 이별의 규모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40만이라는 숫자조차 실제로는 가장 희망적으로 잡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왜 떠났을까요? 신앙을 잃어서가 아니라면 무엇이 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돌려세운 걸까요? 첫 번째 단서는 의외로 아주 작은 돈, 매주 헌금함에 넣던 10,000원 한 장에 있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 손에 10,000원을 쥐고 헌금함에 넣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혹은 부모님이 평생 그렇게 해오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10,000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막연히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좋은 일에 쓰일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믿어온 그림과는 꽤 다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의 재정 지출을 들여다보면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38%, 사람을 쓰는 인건비에 30%가 들어갑니다. 이 둘을 더하면 68%입니다. 들어온 헌금 10 가운데 7 가까이가 건물과 운영을 지키는데 먼저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장학금과 구제비는 얼마일까요? 전체의 5%입니다. 10,000원으로 환산하면 단돈 500원입니다. 매주 넣은 10,000원 중에서 정말로 어려운 누군가에게 가닿는 돈은 동전 몇 입, 500원에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믿음으로 그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10,000원 중 9,500원은 사람이 아니라 건물과 운영으로 흘러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건물조차 온전히 교회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겠습니다. 2기 신도시 종교용지에 들어선 104곳을 조사했더니 이 교회들이 짊어진 근저당, 쉽게 말해 은행비제 담보가 약 5,100억에서 6,11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70%가 대출로 지어진 셈입니다. 순서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은행과 시공사가 먼저 부동산 사업을 설계해 건물을 올리고 성도들은 그 뒤에 입주해 매주 헌금으로 그 빚의 이자를 갚아나갑니다. 평생 바친 돈이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건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신앙의 헌신이 사실상 한 채의 부동산을 떠받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 구조에는 조용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이 떠나면 그가 메우던 이자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은 사람들 몫으로 넘어갑니다. 한 명이 빠질 때마다 남은 이들의 어깨가 그만큼 더 무거워지는 구조인 것이죠. 사람들도 이 흐름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매달 11조를 꼬박꼬박 내던 비율이 2023년 61%에서 2025년 50%로 떨어졌습니다. 2년 사이 1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0명 중 6이 내던 것이 이제 절반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헌금을 교회에만 한다는 응답도 84%에서 77%로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교회 밖 단체에 내도 괜찮다고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믿음이 식은 게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세가 시행됐습니다. 그 말은 곧 교인이 내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결산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이상 무례한 일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닌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같은 목사라는 이름 안에서 벌어지는 격차입니다. 두 번째 단서, 같은 십자가 아래 전혀 다른 두 개의 통장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넣은 헌금이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 돈은 도대체 누구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먼저 한 통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 이른바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평균 사례비는 한 달에 41만 3천 원입니다. 한 달 내내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이 41만 원.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며칠치 노동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교인 수가 49명 이하인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도 사정은 비슷해서 한 달에 153만 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다른 통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사라는 이름표를 단 대형 교회 담임 목사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에 이릅니다. 같은 직함, 같은 호칭, 같은 십자가 아래에서 한쪽은 41만 원, 한쪽은 억대입니다. 격차가 7배에서 10배. 이건 국내 어떤 단일 업종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양극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재벌그룹 본사 회장과 동네 하청가게 사장이 똑같은 명함을 들고 다니는 셈입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이게 일반 기업이었다면 같은 직급 안에서 임금이 10배씩 벌어졌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봤을 격차입니다. 그런데 진짜 입이 벌어지는 건 이게 한두 곳의 일탈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세습입니다.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 한국교회 최초의 세습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5년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세습교회 명단에는 무려 122곳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100곳이 넘는 교회에서 대물림이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세습 논란의 정점은 명성교회였습니다. 부자 세습을 둘러싼 다툼은 6년에 걸친 긴 소송으로 이어졌고 2023년 2월 대법원은 아들 목사의 위임 목사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세습이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교단이 스스로 만든 세습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가장 큰 교회 앞에서 그 규정은 결국 힘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고액 전별금 논란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래 봉직한 목회자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받는 돈인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러니 다시 두 개의 통장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한쪽 통장에는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을 떠올리며 넣은 헌금 10,000원 중 단돈 500원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쪽 통장에는 같은 직함을 단 누군가의 억대 사례비와 수억대 전별금 논란이 적혀 있습니다. 작은 헌금과 거대한 사적 이득, 이 두 줄이 같은 십자가 아래 나란히 놓여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헌금을 많이 내지 못하면 사람 대접조차 받기 어렵다는 말. 돈이 신앙의 잣대가 되어버린 자리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마음마저 작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느냐 마느냐 하는 존엄의 문제입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이 단단히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게 아닙니다. 화내며 떠난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욕이라도 하면 거기엔 아직 관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조차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바로 그 침묵 속에 있습니다. 2026년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국민은 19.0%였습니다.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4%. 2008년 이후 8차례 이어진 같은 조사에서 역대 가장 높은 불신율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 4명 중 3명이 이미 교회에 등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한두 사람의 실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내린 판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을 닫았을까요? 국민이 가장 많이 꼽은 불신의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 24%, 비리나 돈 문제보다도 저들은 결국 자기들 입속만 챙긴다는 인식이 가장 앞에 놓인 겁니다. 한때 사회의 약한 곳을 먼저 돌보던 공동체로 기억되던 곳이 이제는 제 울타리부터 지키는 집단으로 비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뼈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한 차례 크게 떨어진 신뢰는 그 뒤로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목한 핵심 진단은 교회가 방장의 정치와 맞물리면서 다시 신뢰를 끌어올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어느 편을 들었느냐, 어느 편을 비판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공동체가 본공성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에 가까워 보였다는 인식, 그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자리에서 공동선을 기대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이해관계의 줄다리기를 봤을 때 조용히 시선을 거둔 겁니다. 이 마음의 거리는 숫자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종교를 향한 호감도를 100점 만점의 온도로 잰 조사에서 불교는 51.3점, 천주교는 48.6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35.6점, 세 종교 가운데 가장 낮았고 1위 불교와는 약 16점이나 벌어졌습니다. 같은 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느끼는 온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로 문을 박차고 나간 게 아닙니다. 화는 그래도 관심의 다른 얼굴입니다. 더 깊은 건 무관심입니다. 기대를 접고 조용히 발길을 끊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마음. 그렇게 멀어진 마음은 가장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신뢰를 되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거창한 행사도 더 큰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모습 58.6%. 결국 사람들이 바란 건 특별한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사는 모습 하나였던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내며 떠난 사람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여지라도 있지만 조용히 멀어진 마음은 종처럼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이탈이 차곡차곡 쌓이면 10년 뒤 우리 동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 풍경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조용한 이탈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것이 만들어낸 10년 뒤의 풍경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비우는 건 화가 나서 떠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들어오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20대 가운데 개신교인 비율은 2012년 19%였지만 2023년에는 9%로 줄었습니다. 11년 사이 절반 이하로 내려앉은 겁니다.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에서 11%로 역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오는 문이 사실상 닫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줄고 남은 사람은 늙어갑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인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서 60세 이상이 33%인 것과 비교하면 교회가 사회보다 11%포인트나 더 빠르게 나이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보다 먼저 늙어가는 공동체. 새로운 피는 들어오지 않고 기존 구성원만 나이 들어가는 조직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미래 추계는 더 서늘합니다. 지금 828만 명인 개신교 인구는 2050년이면 약 56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 268만 명, 그러니까 울산 인구의 2배가 넘는 사람이 한 세대 안에 더 사라지는 셈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2%에서 11.9%로 내려앉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건 속도입니다. 이 감소는 천천히 일정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2038년부터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가속 추계입니다. 완만한 내리막이 아니라 어느 지점부터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숫자는 가장 어린 세대에 있습니다. 지금 122만 명인 어린이와 청소년 기독교인은 2050년이면 7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교인이 될 아이들 자체가 줄고 있다는 건 한 세대 뒤의 빈자리가 이미 예약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어버린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텅 빈 교회가 슈퍼마켓과 서점, 헬스클럽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독일에서는 10년 사이 가톨릭 성당 515곳이 문을 닫고 카페와 호텔, 주택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영국 역시 매년 교회들이 비워지며 상가와 아파트로 용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마을의 중심이던 예배당이 이제는 커피를 마시고 운동을 하는 공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이 이 변화를 겪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0년입니다. 반세기에 걸쳐 천천히 비어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2024년 12월에 이미 65세 이상이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만큼 고령화 속도가 유럽과는 비교가 안 되게 빠릅니다. 그 속도를 그대로 대입하면 유럽이 50년에 걸쳐 겪은 일이 한국에서는 약 10년 안에 닥칠 수 있습니다. 유럽은 50년, 우리는 10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몇 배는 빠른 속도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경고인 셈입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어릴 적 다녔던 혹은 부모님이 평생 출석하신 그 동네 교회 건물, 십자가가 걸려있던 그 자리에 머지않아 카페 간판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50년 뒤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10년 안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이 늘어나는 게 왜 종교를 전혀 믿지 않는 당신에게도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이게 도대체 왜 내 문제냐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일이고 신앙이 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풍경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은 조용히 한 선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겁니다. 숫자로는 1024만 명,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이른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것이죠. 이건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텅 빈 교회와 무슨 상관일까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성당, 사찰 같은 종교 공동체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매주 안부를 묻고 아프면 찾아가고 밥 한 끼라도 함께 나누던 비공식 돌봄의 그물망이었습니다. 정부나 복지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그 빈틈을 동네 공동체가 조용히 메워온 셈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망이 빠르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매주 안부를 묻던 공동체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사람들이 모이던 자리가 비어갈수록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신앙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돌봄 공백 문제로 곧장 이어집니다. 텅 빈 예배당은 종교만의 풍경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노후 풍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 자체를 버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여전히 76%에 이릅니다. 무언가 의지하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도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받아줄 거라고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구조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되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은 건 거창한 부흥도 더 큰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응답자의 58.6%가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믿을 수 없게 된 구조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크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조금씩 멀어져서 어느 순간 발길을 끊어버린 적 말입니다. 꼭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때 믿었던 무언가에서 조용히 돌아선 그 마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멀어집니다. 신소리로 다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말없이 등을 돌리는 것이죠. 10,000원 중 500원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는 결국 돈과 권력, 그리고 신뢰의 구조를 지나 우리 모두의 노후라는 자리에 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구조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만들어낼 풍경은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하게 될 내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용히 멀어졌던 그 마음에 공감하셨다면, 또 우리 사회가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